러시아가 끝내 일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나토 가맹국의 영토에다 공습을 가한 것입니다. 바로 루마니아였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지대의 곡물창고를 연일 폭격하던 러시아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루마니아 영토 안까지 자폭 드론을 침범시켜 기포까지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 9월 4일로 목격담과 정황 증거가 몇몇 있었음에도 당분간 루마니아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사와 대비를 끝마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며칠 뒤인 9월 7일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자폭 드론의 파편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었음을 확인해줬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불길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나토 가맹국인 루마니아가 만약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나토 헌장 5조가 발동해서 주변 나토 가맹국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순식간에 세계대전의 첫 단추로 역사책에 실리게 될 겁니다. 한편 루마니아에서는 사건 이후 러시아의 소행임을 인정하기까지의 3일의 시간 동안 정부가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 해답이 얼마 전 한 군사매체를 통해서 전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자폭 드론이 떨어졌다고 처음 주장한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다뉴브강을 끼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된 후 러시아는 연일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고작 강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루마니아 영토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에 대한 공격은 루마니아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국경 지역 루마니아 국민들은 전쟁의 포화가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9월 4일,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자신들이 욕격에 실패한 러시아 자폭 드론이 곡물 창고를 공격하지 않고 강 너머 루마니아 땅으로 넘어가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목격 정보도 있었으나 루마니아가 당장 취한 태도는 중립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일단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내세운 증거 자료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폭발하는 시점의 사진과 평소 해당 장소의 주변 지형 지물과의 비교, 이를 통해 계산해낸 폭발 지점의 좌표까지 우크라이나 측 전문가들이 제시하자 루마니아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루마니아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려는 속셈임을 간파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이튿날 친쿠 군사기지에서 열린 그자비의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자국 국경과 아주 근거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리 국경 800m 밖에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떠한 부품이나 드론 또는 폭발물의 일부도 루마니아에 닿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루마니아 국경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7일, 루마니아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자폭 드론의 잔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는 이 잔해의 국적을 파헤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실턱이 없으니 자연히 지목된 범인은 러시아였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해당 입장이 보도된 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즉각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클라우스 이오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루마니아에서 러시아 드론 파편이 발견된 것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며 루마니아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토 역시 성명을 발표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국 루마니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죠.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회원국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집단 안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루마니아는 집단 안보를 규정한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당장은 배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토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접경 회원국으로 확대될 위험에 계속해서 직면해왔습니다. 분명 이번 사건은 고의성이 있었다면 나토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도 나토도 그리고 아마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조차도 세계대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루마니아에서 중요한 사안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의 48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뉴브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뻔히 본 폭발을 정부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지역인 플라우르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양봉업을 하는 가비 포페스쿠는 다뉴브 강둑에서 낚시를 하던 중 우크라이나 항구 이즈마일에서 곡물을 싣는 바지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밤 동안 항구 기반 시설에 대한 세 번째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이었죠. 이번 공격으로 강 건너편에 있는 루마니아 국경 마을 플라우르의 창문이 흔들렸고 포페스쿠의 트레일러 차량도 흔들렸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6년 동안 루마니아 중부에서 플라우르로 벌통을 가져오고 있는 포페스쿠는 5번의 폭발을 세웠는데 그중 3번은 매우 강한 폭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우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주민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씩 이즈마일에서 울리는 폭격 사이렌 소리를 듣곤 합니다. 현지인 다니엘라 타나세는 낮에는 무시할 수 있지만 밤에 울리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가 나토 가맹국으로서 보호된다는 정부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포페스쿠는 그다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루마니아 땅에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루마니아가 고심하던 48시간 사이에도 이즈마일 항구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루마니아를 조롱하는 듯이 말입니다. 제대로 열받은 루마니아는 그동안 고심하던 카드를 꺼내들기로 합니다. 러시아에게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소식이죠. 바로 K2 흑표입니다. 루마니아는 과거 한 차례 전차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죠. 루마니아는 작년 54대의 에이브람스 도입을 결정했고 그 전부터 K2 판매를 추진하던 한국은 한 차례 좌절하나 싶었는데요. 의외로 루마니아는 에이브람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도 추가적인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의 조달 담당 장군 테오도르 인시카슈는 직접 300대가량의 전차를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가 바로 한국과 루마니아의 방산협력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는 점, 그리고 직전에 K9 거래에서 폴란드와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차 사업 역시 한국의 K2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독일도 루마니아와 접촉해 레오파르트 2A8의 교섭을 시도했지만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54대를 구매할 시점에도 이미 레오파르트는 한번 밀려났던 데다가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A8은 300대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납기도 기대할 수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죠. 심지어 얼마 전 독일은 뭘 믿고 그러는지 몰라도 프랑스와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MGCS를 사실상 파토내버렸습니다. 지난 9월 6일 로이터 통신은 레오파르트2의 제조사 KMW가 후속 기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의도적으로 프랑스를 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유력 경제 일간지에 따르면 독일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는 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르클레르 전차의 기술을 가진 프랑스와는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꼭 옳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독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레오파르트2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끌어들인 파트너인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이 육군 장비 개발 기술에 있어서 정말로 프랑스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를 추가 구매할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전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전차 중에는 에이브람스도 있었고 조만간에 현지 투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스와 함께 서방 최강이라 불리던 레오파르트2도 전황을 뒤집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파괴까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등에서는 고작 10대 들어가는 에이브람스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단단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를 뚫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라리 같은 금액을 들인다면 수량이 많은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봤죠.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를 추가 구매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굳이 추가 도입 계획을 언급한 것은 에이브람스 외에 전차로 300대를 채우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실상 속어법으로 후보는 K2만이 남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건의 수습기간에 마침 열린 폴란드의 방산전시회 MSPO에서 K2의 도장을 찍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 결정이 위험에 노출된 루마니아 국경지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루마니아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